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자, 이른 아침 흥사단 강당에 오니까 벌써 애국심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기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협업으로 창조하라, 이런 주제입니다만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뉴노멀 시대, 뉴노멀의 얘기가 있는데,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새로 나타난 표준, 새로운 기준, 이거를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 뉴노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근본적으로 바뀐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 이게 지금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게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죠. 이 제3의 물결에서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은 뭐 컴퓨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3.0에서 자본주의 4.0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본주의 3.0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시장 원리대로 무한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자 독식,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제4 자본주의 4.0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지구촌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썼는데 이제 드디어 한 번 더 나갑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주 시대라고 얘기하면은 영화에서 본 우주 전쟁, 스타워즈, 그리고 우주 국방, 이게 군에서 하는 건가 보다, 선진국 일부에서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우주 관광, 우주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기는 통신 위성, 그리고 저 위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찰 위성도 있고 GPS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무려 3,500개 정도의 위성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00개는 우주 강국인 미국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생활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주 영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인도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은 여행의 끝판왕은 우주여행이다. 나도 죽기 전에 우주여행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새로운 큰 변화입니다. 변화의 축. 자,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한 가지가 AI고 또 한 가지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실용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발상이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간단하게, 여러분,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경영학이 문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영학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나 조직이 경영 자원을 잘 활용해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 이게 바로 경영학인데, 이거 연구하는 건데, 근데 기업 경영은 지금 과학, 기술, 인공지능, 스마트 기술 이거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지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과 계통의 기술이, 또 이과의 이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경영학은 이제는 오히려 이과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경영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 다루는 건 또 이게 문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경영학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문과, 이과가 통합된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할 때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문과대학이죠. 당연히 심리학과는 문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문과대학에서 독립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심리학은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자, 이 심리학 부를 나오고 학과가 아니라 심리학 부를 나오고 나중에 학위를 받을 때 어떤 사람 문학사, 어떤 사람 이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뇌과학 같은 거, 인공지능 같은 것 쪽으로 연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공계 쪽에 학위를 받고 그리고 사회심리학 같은 거 한 사람들은 문과 계통에 받는 거죠. 심리학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학은 문과도 이과도 아닙니다.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된 그러한 새로운 학문이다. 제가 지금 시사해 드린 건 뭐냐면 융합, 복합, 연결 이런 시대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요소, 오늘 강의의 공통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빠른과 느림이라는 개념을 이제 봐야죠. 지금 그 클라우스 슈밥의 얼굴이 보입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빠름이 느림을 이긴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3의 물결을 쓴 또 권력 이동을 쓴 엘빈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가속의 시대다. 빠르면 살고 느리면 죽는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무기도 빠른 무기와 느린 무기, 그다음번에 컴퓨터도 빠른 거 느림, 교통도 빠른 거 느림, 전부 빠른 거 느림. 제 목소리 점점 빨라지나요? 자, 그러니까 초가속 시대. 뭐 제가 전에 시테크라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이게 왜 나오느냐면 이 정보화 시대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가 중요해진 거죠. 빠른 것이 경쟁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 가능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면은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는데 1년 걸리던 기간을 하자 없이 10개월 만에 할 수 있다면 2개월이 단축되면 엄청난 비용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건데 빠른 건 느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럼 빠른 자는 누구냐? 빠른 기업이나 빠른 사람이나 빠른 국가, 빠른 자가 뭐냐면 생각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그리고 실행의 속도 이런 모든 게 빨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요새 덧붙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학습의 속도입니다. 빠른 학습. 그 빠른 학습자가 살아남는 세상이다. 자,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떠올랐어요, 이제. 근데 메타버스 전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새로 나왔는데 메타버스가 나오면 뭔지 먼저 공부하고 먼저 활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죠. 자, 10년 전, 20년 전 AI 잘 몰랐지만 지금은 AI 리터러시, AI가 뭔지 알고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빠른 자 중에 빠른 생각, 빠른 정보, 뭐 빠른 의사결정, 빠른 실행도 중요하지만 빠른 학습자가 돼야 된다. 빠른 학습자가 소위 말하는 최고의 지식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박사학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더 똑똑한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소위 자본주의 3.0에서 4.0으로 그리고 제3의 물결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바뀌기 전 거를 잠깐 리뷰를 해봐야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가량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이었고 그리고 제3의 물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980년부터 2020년인데 요새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신세대, MZ세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일하는 방법도 다르다. 왜 그럴까요, 이게?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오고 85년에 권력이동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1980년도부터 신자유주의인데 이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 거를 모르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컴퓨터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게임도 말하자면 스마트 기기가 가지고 하고 그러면 일하는 방법이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신세대,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번에 도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본주의 3.0이었다면 2020년
이후부터 완전하게 뭐냐면 자본주의 4.0으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선언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2016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알파고 게임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바로 이 종로에서 있었죠. 이런 흐름들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라는 아주 유명한 현대 경영학의 거의 뭐 대부 소리 듣는 사람인데 이 교수가 쓴 책 제목이 경쟁 전략입니다. Competitive Strategy, 경쟁 전략론. 이걸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어요. 자, 왜 영웅이 됐을까요? 1980년서부터는 신자유주의 모든 것은 경쟁을 해야 혁신되고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한다. 경쟁이 아름답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 개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쟁 전략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본원적인 전략을 다룬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제가 발견한 건데 이 마이클 포터가 학부에서 전공이 항공기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이 갑자기 또 대학원 오더니 경영학 공부를 해가지고 문과 이과를 융합시켜서 경쟁 전략론, 그러니까 훨씬 이게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합니다. 그 이전까지 경영 전략은 되게 좀 관념적이었는데 이거 항공기체역학을 한 사람이 들으니까 뭐 밸류 시스템, 밸류 체인 여러분 아시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죠.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됐는데 자본주의 영웅 그리고 이제 경영학의 영웅이 됐는데 2011년에 CSV라는 새로운 논문을 씁니다.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거죠. 이 책이 처음에 나오고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주주끼리 나눠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죠.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새 ESG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바로 CSV, 그다음번에 CSR, 그리고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이런 거 다 합쳐진 거죠. 어쨌든 경쟁 전략을 강조하던 사람이 CSV,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한 경쟁을 하고 그다음번에 승자 독식을 하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엄청난 성장 동력, 혁신 동력이 됐지만 세월이 30년 흘러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 번아웃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한 30년 하면 버티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고 또 서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회사에 들어오면 1년 지나면 한호봉 올라가고 봉급 더 받았는데 이제 신자유주의 때는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A, B, C, D, E 이렇게 나눠가지고 A등급 받은 사람은 훨씬 많이 주고 같은 예를 들어서 직급이라도 심지어는 아래 직급이 더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평가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면은 팀워크가 깨집니다. 동료한테 좋은 정보 안 주고 또 잘못 도와줬다가는 이게 내가 오히려 이게 A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팀워크 깨지고 개인적인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 갈등.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승자 독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초양극화가 발생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 태어난 사람, 그다음 IQ가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다 달라요. 아빠 찬스를 좀 쓰는 사람, 아닌 사람 다 다른데 이게 신자유주의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무조건 경쟁을 해서 승자가 더 가져가라, 승자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유리하죠. 그리고 보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그런 그 기울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맞짱 떠라 이렇게 30년을 해보니까 강자가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 되느냐면 1대 99 아니냐. 소수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해서 사회적 반발, 갈등, 저항.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권력 창출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건데
화난 사람이 많으면 그럼 화난 사람한테 파퓰리즘 쓰는 사람이 정권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를 좀 보완을 해서 함께 사는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자본주의 4.0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 뭐 상생 경영, 윤리 경영, CSV 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은 여러분 금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경쟁력 확보해야 됩니다. 핵심 역량, 핵심 기술,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윤 창출해야 된다. 이윤 창출 못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창출해서 상생에 그런 기여를 하고 사회적으로 저런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지속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 바로 협업 경영입니다. 협업은 혁신이다. 그리고 협업은 상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무한 경쟁 시대에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 삼성전자를 이끌어서 세계적인 테크 기업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업인 전문 경영인 권오현 지금 고문이죠, 삼성전자에. 그런데 이분이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3차 산업혁명은 경쟁이 키워드였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협업과 상생이 중요하다. 아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죠. 본인은 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딱 보니까 그 시대도 끝났구나. 이제는 삼성전자도 협업과 상생을 하지 않고는 세계적 기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본주의 앞에는 여러 가지가 그동안 붙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듣자마자 기분이 안 좋은데 하는 것이 정글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는 아주 강자가 약육강식에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다음번에 뭐 정보 자본주의, 정보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금융 자본주의, 별 자본주의가 다 있어요. 또 어떤 아주 일본의 특이한 분은 박애 자본주의, 사업해서 돈 버는 거는 남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 자본주의 앞에 수식어 가장 마지막으로 붙은 게 뭐냐면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해관계자니까 기업은 자본주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윤 창출한 다음에 주주들이 갈라먹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주주가 없으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주, 임직원, 그다음 거래처, 고객,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역사회 여러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 지자체 다 있죠. 이렇게 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게 경영을 해가야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든가 어느 한쪽이 희생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은 망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이해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느낌이 싸늘하니까 어떤 분은 이걸 그냥 상생 자본주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듯합니다. 자, ESG는 environment, 환경 문제. 이거 환경 문제 심각하면 지구촌이 그냥 끝날 판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도 개인도 기업 다 이 환경 문제, 소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ESG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는데 물론 정답은 세 개 다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이냐? 제가 어떤 강의하러 가서 한번 토론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같다. 기업이 윤리 경영, 투명 경영 이거를 좀 해야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고 성장할 거 아니냐는 건데 기업에 따라 좀 환경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 ESG가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10년쯤 갈 겁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쯤 가면 그 뒤에는 또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G가 지금 새로 나온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 경영, 윤리 경영, 환경 경영, 투명 경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 개로 지금 묶어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ESG는 10년쯤 지나면 또 새로운 브랜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ESG가 뭔지 알고 실천을 안 하면 기업은 버티기 어렵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업만 ESG 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이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주고, 그리고 나도 개인이지만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나도 뭐냐, 좀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살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ESG의 가장 기본은 뭐냐, 개인이 먼저 실천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당연히 기업, 기관, 뭐 국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실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순신 장군도 너무 좋아하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흥사단 다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연 위대한 사상가 하면은 저는 스티브 잡스가 떠오릅니다. 2010년의 사진입니다. 2011년에 췌장암으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보면 병색이 뚜렷합니다. 자,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는 드디어 신문명으로 접어들었다.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가 합쳐지는 융합의 시대를 맞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기술, 과학, 이공계고,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인문계 아닙니까? 인문학, 역사, 철학, 문화, 심리학 이런 거, 예술.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문과와 이과로 완전히 쪼개져서, 그 이유는 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업을 하면 시간 단축도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문과, 이과로 나누고 무슨 전공에다가 있었는데 이거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융합된다. 이유는 뭐냐? 바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기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융합하면 엄청난 성과가 난다.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왜 위대하고 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팍 빠져들었는가 하면, 이 말에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다. 연결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결 경제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인데 이 빨간 글씨가 더 중요합니다.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같은 거 연결하면 양적 팽창밖에 안 돼요. 서로 다른 걸 연결하면 융복합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창조를 3단계로 나눠보면, 원천 창조, 이 세상에 없던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 에디슨 시대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는 오랫동안 모방 창조, 창조는 모방이다. 그런데 드디어 뭐냐면, 이 엄청난 스티브 잡스가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인데, 바로 이제부터 융복합 창조 시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떼돈 번 사람이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리고 이 마윈 같은 사람들인데, 이 알리바바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는 뭘 만드는 데가 아니고, 알리바바는 연결 비즈니스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쨌든 융복합 창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거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동창, 동문, 동기, 동지, 동포, 동족, 동료, 이 동자 붙은 거는 좀 편안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만은 당진 사람 만나면 금방 친해져요. 이심전심. 자, 당진 사람만 친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서산이 있는데, 서산 사람 만나면 또 서산이나 당진이나 마찬가지다. 다음에 만나면 우리 동양 친구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인류가 오랫동안 유유상종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러니까 같은 종족,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 그런데 이교도, 이민족, 이문화, 이단, 뭐 듣기만 해도 뭐 서늘해지지 않아요? 가장 참혹한 전쟁은 종교가 다를 때, 그리고 종족이 다를 때 벌어졌거든요. 이게. 요새야 뭐 국제 인권 이런 거 찾지만, 이거 불과 한 150년, 200년 전의 전쟁은 이게 이민족 그냥 다 노예로 잡아오고 사육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를 이자만 붙으면 소름이 벌써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스티브 잡스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동해 문화로 살아왔는데 이해 문화로 바뀐다.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여라. 근데 다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소통, 공감, 호감, 신뢰. 이제 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간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새 이 소통이란 말이 옛날에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 공감이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거야? 그 이유는 다름을 받아들여야 융복합 창조가 가능한데, 다름을 받아들일 때 그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호감과 매력,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실은 협업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안 되고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소통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면 소통 잘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바보가 뭐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맞긴 맞는데 이 속에서 심리적, 정서적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맞는 말인데 절대 안 먹히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마누라 바가지. 그거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 약간 바가지성으로 할 때는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 생겨가지고 바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그다음 10대들한테 얘기하는 부모님들의 잔소리. 그 틀린 말 있습니까 이거?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자녀들도 알아요. 그거 잘 되려고 한 거. 그렇지만 애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잔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생각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맞는데 내가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는데 대신 한 가지 부탁했다. 그 바가지 긁을 때 기분 좋게 긁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어려운 걸 다 부탁하라느냐. 어쨌든 지금 와이프가 좀 알아듣고 요새는 아주 기분 좋게 바가지 긁는데 그냥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틀린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인데 틀린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왕따 시켜서 끝났으니까 관계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뭐냐면 틀린 말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뭐 아시겠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틀린 말을 기분 좋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는 뭐냐? 맞는 말을 기분 좋게 누구한테? 부하 직원한테, 자녀들한테,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거 선후배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찾아봤는데 대체로 누군가 봤더니 고학력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목에 힘 딱 주고 내 말 맞아 틀려 이것도 몰랐어 이러고 밀어붙이면 다 반발 일어납니다. 특히 MZ 세대들 왕꼰대 이러고서 그냥 다 도망가니까 하여튼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인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니엘 골맨이라고 이분이 쓴 감성지능이라는 책이 있고 물론 이런 논문을 많이 썼죠. 근데 번역해서 나온 책만 한 10권이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 뭐 모두 좋으니까 한두 권 정도 잘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 그리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리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협업인데 지금 핵심적으로 협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협업은 분업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업을 설명하면 나눌 분자, 그다음 업무할 때 업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분업입니다. 자,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맨 꼭대기에는 최고 경영자가 있죠. 탑. 이 사람은 법적 책임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실무자가 있는데 업무는 실무자들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실무자들이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A, B, C, D, E로 무슨 부서를 만들든가 팀을 만들어서 A 부서는 A만 하고 B는 B만 하고 C만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조정 작업 이거는 중간 관리자들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면 분업은 산업혁명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던 것을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조직은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야. 그리고 권한을 적절하게 나눠 갖는 거야. 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업무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적절하게 나눠 갖고 분업을 해봤더니 엄청난 생산성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뭐냐? 관리혁명이 발생됐다. 산업혁명은 전기, 발동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력기기도 중요하지만 관리혁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과학적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어디서 배우는 거죠? 경영학에서, 조직론에서 배우. 심지어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배우죠. 어떻게 배우느냐? 뭐 중간 관리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상의 하달, 하의 상달, 슈퍼바이저, 감독 기능, 컨트롤러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이게 지금 협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는 정보통신, 스마트 기술,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직 전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옆에 무슨 뭐 하는지 알려면 직접 가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뭐냐면 영업부서에서 아이템별로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알면서 지금 협상하고 판매하고, 그다음번에 생산부서에서는 뭐냐면 오늘 얼마나 팔리는지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또 사실 생산도 조절해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그리고 과거에 저도 직장인 생활을 했었죠. 자, 종합무역상사를 다녔는데 그때는 사장이 임원들 데리고 회의를 하고 나면 임원은 각자 부서에 와서 부장들 불러가지고 야, 사장님 이런 얘기 아침에 했는데 등등등. 그럼 부장은 부원들 데리고 또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뭐 상회하다를 하는 방식이었겠죠.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신입사원조차도 우리 조직 전체가 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임원회의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보안상 문제가 아닌 거라면.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은 뭐냐?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일하는 거,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일하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협업을 해왔더니 똑같은 경영 자원을 가지고도 분업을 할 때 비해서 2배, 3배, 5배 거대한 성과가 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얘기는 간단하죠. 분업은 부경영, 협업은 신경영입니다. 그 부경영하면 망하는 거죠. 뭐 하던 대로 반복하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은 부경영인데 뭐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요새 나이 얘기할 때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근데 어쨌든 저 뭐냐면 40대 중반 이후는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느냐? 학교에서 배운 게 다 분업을 배운 겁니다. 과학적 관리를. 그거 좋은 거잖아요. 과학적 관리 배웠어요. 직장에 나와서 사회교육, 직장교육도 다 분업을 배웠어요. 부경영을.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뭐냐? 태어나자부터 바로 뭐냐면 소통하는 방식도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그다음에 정보 공유로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40대 중반 이후는 다 뭐냐면 부경영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MZ 세대는 신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똑똑합니까? 누가 일 더 잘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부경영 배운 사람들이 신경영 배운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은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40대 중반 이후 관리자들이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최고 경영자들 만나면 얘기가 지금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20, 30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40대 이상이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된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업군인들, 장교, 그다음 부사관들이 빡세게 해야지 신세대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애들을 옛날 방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되겠어요, 이게? 자, 그리고 저희 집은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저하고 와이프가 4명인데 안방에는 저하고 와이프가 살고 아들은 아들 방에 살고 딸은 딸 방에 살고 4명이 사는데 그 당연히 뭐 카톡방, 가족 카톡방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 놓고서 소통은 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아들, 딸이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게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무슨 얘기하려면 이제 거실로 나와봐. 이런 무슨 나올 때 표정들이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요새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카톡방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주말에 저 예식 뭐 할래? 메뉴는 뭐로 할래? 그럼 거기서 계속 이제 의견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나중에 빙고, 오케이, 그걸로 결정했어. 요번에는 누가 당번이냐, 누가 돈 내는 거냐, 아무게, 오케이, 알았어. 끝, 이상 끝. 예약 네가 해라 그럼.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거실로 나오라고 하면 애들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80년대 이후 태생들은 완전히 뭐냐, 처음부터 협업적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도장 찍자, 한번 나와서 얼굴 좀 보자. 요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직장 상사와 회식하는 겁니다. 이게 기절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과감하게 분업에서 협업으로.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협동에서 협업으로인데 협동은 같을 동자. 자,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이 협동입니다. 자, 농업협동조합은 뭔가요, 이게? 농부들이 따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조합을 만들어서 씨앗이나 뭐 묘목을 공동 구매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출하, 공동 판매를 하면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이게. 좋죠. 근데 협업은 뭐냐? 같은 목표는 좋은데 서로 다른 전문성, 다른 기능입니다. 자, 여기 저 흥사단에서 조금 더 가면 서울대학병원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병원 같은데 가면은 뭐냐면 내과, 외과, 그다음번에 뭐 신경정신과, 엔지니어,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이걸 협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하여튼 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뭐 워낙 증상이 이것저것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내과 의사 5명 모여봤자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내과 의사라도 내과 스코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요새는 엔지니어, 요새는 AI 닥터까지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같은 기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왜 가능한가? 이제는 정보기술 때문에 뭐 훨씬 더 촉진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협동해서 협업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분업에서 협업으로, 협동에서 협업으로,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도 진도가 나가는 거죠. 자, 저는 요새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나와 전혀 전공이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뭐냐, 내 우주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뭐 지금쯤 부부싸움 안 하고 살 것 같죠? 부부싸움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던 비결을 알았어요. 비결이 뭐냐면 살아보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이고 와이프도 인간인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젊었을 때는 서로 다르니까 내 말이 맞다, 당신 말이 틀렸다, 이거 서로 엄청 다퉜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협업을 연구해 보니까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둘 다 표정이 이제 좋아집니다. 융복합 창조의 순간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합쳐보는 겁니다. 이거. 합쳐봐서 제3의 안이 나오면 그걸로 하고,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나왔을 땐 제가 아내한테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합쳐서 제3의 안이 안 나왔을 때는, 융복합 창조가 안 됐을 때는 당신 의견대로 해라. 내가 젊었을 때 내 고집 피면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양보를 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꽃놀이패죠, 지금. 자, 의견이 달라도 뭐 합쳐서 좋게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났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또 무슨 뭐 자문위원회 같은 건 많이 가요. 지금도 자문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회의 가면 그 교수들 자문위원 한다고 보면 회의 다 끝날 때 삐딱한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좋은 의견 다 많이 내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가는 판에 딴소리 하면 그 사람 눈총 엄청 맞습니다. 하려면 진작 하든가, 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끝에 딱 그 얘기 나와도 일단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그러고서 그분한테 뭐냐면, 아, 그거 우리가 빼뜨릴 뻔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다름이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제4차 산업혁명, 뭐 워낙 많이 이제 공부도 하셨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죠.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이 나왔어요. 이 저 화면에 나오는 엘빈 토플러, 그다음에 부인인 하이디 토플러, 둘이 같이 쓴 건데 알려지기는 엘빈 토플러만 알려졌죠. 제가 이 부부가 제 롤 모델입니다. 부부가 동지 겸, 아내가 바로 뭐냐면 PD 겸 매니저 겸 비서실장 겸, 그리고 아내가 머리가 조금 더 좋아요.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둘이 연구 활동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꼭 같이 옵니다. 엘빈 토플러 초청하려면 거기서 꼭 메일이 와요. 아내와 함께 초청해달라. 아내와 함께 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아내가 실제 오면 모든 거를 뭐 방송국 같은 PD처럼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객석에서 까다로운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는 옆에 있는 아내한테 물어보고서 대답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쓴 책이 1980년대 제3의 물결, 85년도에 권력 이동인데 자, 이게 정보화사의 시작입니다. 제3의 물결. 그런데 2010년쯤 끝나갑니다. 이제 끝나갈 때 그 사진 2010년 사진은 저하고 클라우스 슈밥이죠. 클라우스 슈밥이 우리나라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는 분 연결을 해서 제가 대학 총장을 할 때 연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보스 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 초청 강연. 근데 지금 이분을 부르려면 돈도 엄청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일 텐데 그때는 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 이후는 어디로 가는가? 포스트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에 관한 걸 들었죠. 강의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2016년에 이제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이야 라고 정식으로 간판을 붙여서 나온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제4의 물결입니다.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뭐냐?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과속인데 이 초자가 붙어 있는데 초지능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건 연결된다. 국경, 문화, 사람, 뭐 종교 다 연결. 그리고 융합되면은 융복합 창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은 더 빨라진다. 초가속.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성과, 초성과, 그리고 이걸 잘 못 쓰면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초지능이 뭔지 다 설명 안 드리죠. 근데 이 프레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초성과 초리스크. 지금까지 경영 50년간 잘했다. 이거 깨먹는 거 5년도 안 걸려요. 자, 그런가 하면 100년, 200년 된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이 있는데 2, 30년밖에 안 된 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 초성과 때문에.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가석을 이용한 신경영을 할 때만 초성과가 가능하고 가만히 있다든가 하든가 반복하면 초리스크로 빠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초역전의 시대구나. 지금부터는. 자, 이게 참 별게 다 초자가 붙어요. 그냥 역전의 초역전. 그래서 제가 MZ세대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객석에도 이제 몇 분이 계시고 다 오늘 줌으로 참여하시는데 자, 소위 말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세상이 됐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시니까 똑똑하다 그러면 저는 아들, 딸이 저보다 똑똑해요. 저도 평생 지식산업이고 뭐 박사 공부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살았는데도 아, 이게 보니까 얘들이 더 똑똑하구나 이제. 이걸 느낀다고요. 학생이 교수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교수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학생이나 조교가 교수보다 똑똑한 경우는 많아요. 물론 지혜는 교수님이 더 갖고 있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번에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하다. 이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구자건 이사장님들 어려운 시간 내셨는데 임원보다 똑똑한 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실제로 많아요. 예. 그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이 대통령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역 주민이 국회의원보다 똑똑한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초역전의 시대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보다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술 때문에 바로 초역전적 발상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 멘토도 요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뭐냐면 신세대로부터 배운다. 멘티한테 배운다. 리버스 멘토링.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초역전적 발상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 보실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게 역사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강자들이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가봤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크로톤빌 연수원, 꿈의 연수원이라고 하는 잭 웰치가 만든. 그런데 이게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이 주위가. 그리고 경영의 신 잭 웰치, 경영의 휴재 제프리 멜트 이런 화려한 시대도 있었으나 지금 시가총액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좌자작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무려 역사가 지금 뭐냐면 130년 가까이 돼가는 이런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2, 30년만 해도 커지고 이런 시대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역사 얼마나 됐어요 이게. 근데 바로 이런 그 초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AI 혁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붐이 일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현실과 꿈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가상현실,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만드는 또 다른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10년간은 또 이게 엄청난 확장성을 보일 텐데 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구현하려면 AI 기술자, 그다음번에 어, 새로운 스마트 기술의 전공자, 그리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심리학자. 인간이 뭐를 욕구가 뭔가, 인간이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술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메타버스 여러분 이거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음악과 미술과 디자인과 이런 거 색채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가 융합된 문과 이과 문화 예술까지 다 융합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다. 저도 지금 어느 대학에 재단 인사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만은 그 학교 보니까 아예 이제 입학식도 메타버스로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듯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융복합의 끝판왕이 지금 바로 메타버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LG전자 메타버스로 사내과정 수료식도 하고 이거 요 화면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 다 있어요 한 명씩. 자, 군대도 지능형으로 민관군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20 전투 공군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거기가 스마트 부대의 시범 부대입니다. 제가 참관할 때 그 사진인데 이걸 가보니까 야 이제 군대가 정말 인간과 AI가 결합된 군대로 바뀌는구나. 자, 그다음에 30년 안에 AI 로봇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AI 임원하고 진짜 인간하고 경영 전략이 같이 할 겁니다. 그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 모든 회사는 인공지능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바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AI 리터러시는 필수적이다. AI 리터러시.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AI CEO 과정 1기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는 CEO들인데 이거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AI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불가능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마쳤더니 AI가 뭔지 이해가 됐고 AI를 어디다 써야 성과가 나오는지 알게 됐고 AI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자동차를 개발하는 능력은 그거는 아무나 못하죠.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AI 리터러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자동차 운전하는 능력과 비슷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익혀둬야 기업 경영이 가능하고 특히 CI는 가능하다. 다행히 지금 AI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과정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간과 인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인간과 로봇의 협업,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도 가능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군 정책 발전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 공군 자료를 덕분에 많이 보게 됐는데 미 공군 기가 막히는데요 보니까 자 F-20이라고 미국이 안 파는 이 초음속 전투기가 있어요. 스텔스고 F-30은 우리도 와 있죠. 그거보다 위에 거죠. 그런데 F-22 조종사하고 인공지능 AI 조종사하고 공중전을 가상 공중전을 시켜봤더니 AI 조종사가 백전백승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랩터 조종하는 사람은 보통 조종사가 아닙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최우수. 그다음번 이 사람은 교육 훈련 받고 뭐 엄청난 경험을 쌓겠지만 그 사람이 교육받고 그다음번에 사례 연구하고 실제로 출격 나가보고 등등한 거 다 합쳐봐야 뭐 수백 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끼켜봐야 아무리 공부를 하다고 훈련했더라도. 근데 AI 조종사는 몇 건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현대 공중전 다 집어넣고 입력을 2차 대전 거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더구나 인간은 아무리 공중전 실제로 들어가면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이게. AI 조종사는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전백승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을 봤더니 제일 앞에 1번기는 인간 조종사고
옆에 가는 전투기들은 무인기더라고. 그러니까 무인기인데 그냥 뭐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AI 조종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 편대장이 지시를 하면 작전을 하는데 따로따로 다 직전 지시대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시면 이게 AI 시대인데 AI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화를 입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또 존경하는 교수분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보니까 자, 이세돌 기사하고 국소하고 알파고하고 저 가지고 어디가 이기고 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는 간단하다. 최고의 인간 기사가 알파고 기사를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대전을 해보면 인류 최강의 대국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 뭘 시사하느냐. 앞으로 인간이 AI를 활용하면서 일하는 시대로 바뀐다. 기업도 정부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현재 이미 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다. 하나는 AI고 하나는 협업이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돼가고,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설명 다 드린 건데 정리한 거죠. 서로 다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융복합 창조하는 것이다. 협업은 업무를 통해서 하는 업무 협업이 있고 제품 협업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콜라보 제품 많이 나오죠. BTS 뭐 사진이 들어있는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물론 국내 협업, 해외 협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 경영자는 신경영이 뭐냐? 핵심 역량 플러스 협업 역량. 핵심 역량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핵심 역량이 뭐냐면 우리의 핵심 기술, 우리의 강점. 협업 역량. 그래서 바로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막강하더라도 협업 파트너를 적절하게 발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업무 시간 중에 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협업 파트너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협업 역량은 우리 스스로 전문성이 있어야죠. 핵심 역량, 핵심 기술. 우리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면 남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 안 하니까. 두 번째, 신뢰와 호감과 평판. 세 번째, 윤리와 품성. 그리고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봤더니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다. 개인도 평판이 좋고 호감이 가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막강한 능력이 있어도 믿을 수 없다. 거짓말 잘한다. 그 사람 어떻게 협업을 하겠어요? 그거 동업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 마침 지금 저 흥사단 본부의 강당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옆에 이제 사진도 옆에 있습니다만은, 안창호 선생 말씀 중에 제가 늘 지금 협업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힘이 없었던 것은 단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결을 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지 못했던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거를 제가 협업을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면 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새 정치권 보면 정말 거짓말의 대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데, 대한민국이 정말 협치를 잘하려면 거짓말부터 없어야 돼. 정치권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어쨌든 협업 역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협업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고, 이걸 협업을 잘하는 방법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인맥 다 있으니까 아이디어 좋고,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해보면 쫙 쏟아져 들어와요. 자, 그 다음번에 지금 보면 최근의 사례들인데, 맥도날드가 BTS 세트 내놔가지고 대박 났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협업 제품이고, 자, 그리고 이 스파오라는 패스트 이 패션 만드는 데서 보니까 뭐 여러 펭수가 유행, 아주 요새 대세다. 그러니까 이 콜라보 팀들은 젊은 사람, MZ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술 개발하든가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보 파트너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4년 동안에 매출이 이 젊은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매출 1,500억 원 콜라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강철 부대라고 보시나요? 강철 부대 보니까 이야, 이게 군대 같은 생각도 나고 뭐 괜찮네. 그리고 이런 거 그 콜라보 팀 이것만 딱 보고 있다. 요새 강철 부대가 뜬단 말이지. 그럼 밀리터리 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협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품 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더 기가 막히잖아요. 천마표 시멘트하고 그다음번에 백팩 만드는 데하고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게 지금 이게 백팩인데 참 이게 시멘트 한 부대 짊어지고 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저 옛날 시절도 떠오른다. 근데 이런 것들 아주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또 재미난 사진인데 아트 콜라보라고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아트 콜라보 대세죠. 이 화가가 지난 지 60년이 지나면 그 제품은 지적소유권 해제입니다. 누구든지 상업적으로 써도 돼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엄청난 제품들 우리 회사가 상업적으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술을 잘하는 예술을 잘하는 분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에다가 명화를 입혀줘 보세요. 했더니 그 저 슈롬이라고 주스 짜는 기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여기다가 바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거를 딱 붙여봤더니 야 멋있잖아요. 이걸 이 회사에서 직접 저 디자인 실을 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 맡기려고 하면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트 콜라보를 통해서 이 코트라에서 아트 콜라보를 수시로 지원합니다. 예술가를 동원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좀 아트 콜라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주방에서 명화 감상하고 그다음번에 이 저 코트라에서 해외 수출도 지원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 있으면 코트라 연락해서 아트 콜라보 한번 지원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아트 콜라보 이제 빼겠습니다. 요새 또 화제가 되는 그 갤럭시 접었다 폈다 하는 이 저 갤럭시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탐 브라운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탐 브라운 에디션 나와가지고 이거는 리미티드로 이거 아주 비싸게 완판으로 팔리는 것도 이것도 콜라보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례는 다 생략을 하죠. 이런 사례를 생략하고 결론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협업 사례를 한 거의 300건 이상을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재미난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모두 연구하려고 하냐면 뭐 협업 실패 사례도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M&A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실패 사례를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한 거는 새로 나온 성공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성공 사례가 또 많아요. 결론은 뭐냐? 하늘 아래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모든 기업도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술 다 갖추고 있습니까? 모든 기술자 다 있습니까? 모든 강점 다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학 박사를 싹 모아서 모든 임직원이 경영학 박사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서울 공대 출신만 싹 모아놓고 한다. 안 됩니다. 그건 뭐와 비슷하냐면 자동차에서 엔진이 중요하니까 엔진만 다 갖다 쌓아놓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헤드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하늘 아래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우리 회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나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전지전능한 분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 이게 첫째 제 교훈이었고 둘째는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도 독특한 강점이 있다. 우리 회사도 강점이 있어요. 또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작은 회사도 거기도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뱅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작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든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아까 얘기했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종합 점수를 매겨서 능력을 종합 점수를 매겨서 랭킹을 쭉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는 대우하고 중간은 적당히 주고 아래는 잘랐잖아요 이게. 근데 잘린 사람이나 잘린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거를 잘라 놓으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건강성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 인간과 기업도 생명체인데 생명체는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자, 지리산. 요새 뭐 단풍 들고 얼마나 좋아요. 지리산, 설악산 다 좋은데 이런 그 생태계의 건강은 종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의 종,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의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외부 환경의 충격, 외부 변화 충격에도 지속 가능하다. 생명력이 있다. 여기에 동물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뭐냐? 강자만 살아남게 하고 약자를 잘라냈습니다. 돈벌이 되는 거 살리고 돈벌이 당장 안 된다고 잘라냈어요. 이 산에 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열매 안 달리는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자. 예를 들면 이게 돈벌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거? 그리고 잘라내고서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3년 4년 지나니까 사과가 달려. 이걸 팔았더니 돈이 들어와. 그 사람한테 뭘 줬느냐? 경영대상. 돈 버니까. 그리고 박수 친 거지. 혁신 경영대상. 근데 웬걸 10년쯤 지나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게 되는 거지. 10년, 20년 지났더니 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병들어서 시들시들 죽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피톤치드 함유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자, 나무 중에는 피톤치드가 발생시키는 나무가 있어요. 피톤치드는 뭐냐?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있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수백 년간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피톤치드 나오는 걸 모르고 열매 안 달리고 돈벌이 안 된다고 이걸 잘라내고 거기다 과일나무를 심었으니 이 생태계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아하, 그 나무도 필요했구나. 심지어는 뭐도 필요하냐? 넝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다양성 관리. 이 다양성을 잘 연결해야만이 이게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여러분 회사 어때요? 여러분 회사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정말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종합 랭킹, 종합 평가에서는 낮을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존재도 있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생태계는 종의 다양성을 중시한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이 사진 보면 기분 저는 엄청 좋습니다. 우리나라 필승 공군 전투기하고 그다음번에 공중급유기 뭐가 쭉 나와 있죠. 공중급유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주유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투기가 한번 뜨면 엄청난 그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1시간 미만에 내려와야 돼요. 1시간 미만이면 작전할 수 있는 시간, 작전 반경이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착륙이 제일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발한 게 누가 아이디어 기가 막히게 낸 거죠. 근데 이착륙하지 말고 그냥 떠가지고 주유소 거기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중급유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쫙 거기서 급유 파이프가 내려와가지고 받으니까 작전 반경 무한대, 작전 시간 무한대가 가능한 거죠. 저는 공군에 있을 때 전투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공군은 무조건 전투기다. 그런데 요새 공군은 뭐냐면 이 전투기끼리만 다녀갖고는 안 되겠고 바로 공중급유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진짜 강한 공군이고 진짜 적을 이길 수 있는 필승 공군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나는 당신한테 공중급유기 같은 역할을 하며 살겠다. 이렇게 폼을 잡았다고 혼났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아내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대신 뭐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나는 전투기 같은 친구가 아니고 공중급유 같은 친구가 되겠다 그랬더니 밥 사고 술 사면 그거 되니까 그것만 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전투기 제일 막강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끼리만 있는 것보다는 공중급유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협업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인본주의와 새로운 과학기술, 특히 AI를 바탕으로 인간의 안전과 평화, 번영, 행복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4.0 상생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협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도 다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협업을 나부터 실천한다. 이런 자세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도 협업 강국이 되고 틀림없이 선진국으로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일단 강의를 마치고 객석에 계신 분부터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